당신 미쳤어? 갑자기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말 나를 없애려고 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희정입니다. 평생 내 편일 줄 알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하러 갔는데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친절해진 낯선 사람이나 갑자기 차갑게 변한 가족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삶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희정과 성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참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만나 정년까지 함께 근무한 동갑내기 부부죠. 올해로 62살이 된 이들에게는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고유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희정의 습관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성우 역시 희정이 일어나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곤 했죠.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 희정이 커튼을 젖히며 작은 미소를 지으면 성우는 그럼 우리가 함께니까 마리아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장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나서는 동네 공원 산책길은 두 사람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작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나누는 대화들은 대부분 소소한 일상이었죠. 어제 김 선생이 전화했더라고.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던데. 아, 그래. 참 좋겠네. 우리 지은이도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던데 몸은 괜찮을까? 이런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의 계획이자 서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준비하는 아침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성우는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죠.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부러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오늘은 재래시장에 가야겠어. 콩나물이 떨어졌네. 미나리도 사오자. 지은이가 미나리 무침 좋아하잖아. 재래시장 가는 길은 두 사람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단골로 지내온 상인들과 나누는 정겨운 인사,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갔죠. 희정 씨, 오늘 콩나물이 특히 좋아요. 어제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고마워요. 그럼 조금 더 주세요. 우리 딸이 콩나물국 좋아해요. 장사하는 분들께는 여전히 존댓말을 쓰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가 오늘 콩나물이 정말 싱싱하던데. 지은이가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면 희정은 그래. 오늘 저녁에 콩나물국 끓여줄까? 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이면 북한산 입구에서 등산 배낭을 메던 두 사람의 모습은 다른 등산객들에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희정은 늘 꼼꼼하게 준비해온 김밥과 물통을 배낭에 넣었고 성우는 등산 스틱과 구급약품을 챙겼죠. 오늘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날씨도 좋으니 100군데까지 가보자. 오랜만에 정상에서 김밥 먹으면 맛있을 거야. 산을 오르는 내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챙겼습니다. 가파른 길에서는 성우가 희정의 손을 잡아주고 돌길에서는 희정이 성우에게 조심해라고 말해주곤 했죠.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은 언제 봐도 새로웠고 함께 나눠 먹는 김밥 한 줄의 맛은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풍경은 정말 언제 봐도 좋구나. 맞아. 우리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이들의 딸 지은은 30살의 경찰 공무원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가 잦은 탓에 생활 패턴이 불규칙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힘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편의점에 들러 김밥 한 줄을 사서 오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희정과 성우는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소소한 수다는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순찰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잃어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자기 손녀 같다면서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은이가 착하니까 그런 거지. 경찰 일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희정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우도 그래,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아빠가 든든한 김치찌개 끓여줄게라며 딸을 격려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사는 집안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지은이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희정은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해 두었고 성우는 오늘도 수고했어라며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죠. 지은 역시 부모를 향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릎은 어때요? 아프지 않아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이런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주죠. 희정의 무릎에 문제가 생긴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라니 걱정된다. 희정이 불안해하자 성우는 괜찮아.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금세 나을 거야라며 희정을 안심시켰습니다. 지은도 엄마, 제가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만 잘 받으시면 돼요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기간 동안 희정의 일상은 급격히 제한되었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뒤부터 희정의 일상은 갑자기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등산은 당분간 불가능해졌고 재래시장에 직접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어려워졌죠.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같이 오르지 뭐. 성우는 웃으며 희정의 무릎에 보호대를 손수 끼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다정함이 변함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등산 대신 복지관 체조에 참여하게 되었고 장보기 대신 배달앱을 이용해야 했죠. 희정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깊은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줄어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무력해질 줄이야. 희정이 한숨을 쉬면 성우는 무슨 소리야. 잠깐 쉬는 거지. 곧 다시 예전처럼 될 거야라고 위로했습니다. 지은도 엄마의 상태를 늘 살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 오늘 재활 운동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빠, 엄마 산책시켜드렸어요? 라며 부모의 일상을 챙겼죠. 세 식구가 함께 노력하면 금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시작되었고 세 사람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미묘한 변화였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바로 이 시기였을 것입니다. 수술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희정은 무릎 보호대를 찬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성우가 옷장 앞에서 뭔가를 골라 입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회색 트레이닝복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재킷을 꺼내 들고 있었죠. 여보, 그 옷은 언제 샀어? 희정이 물어보자 성우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얼마 전에 샀어. 평생 아끼기만 했으니 이제 좀 꾸미고 살아야지. 성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활기가 있었습니다. 희정은 그런 남편이 새삼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죠. 그럼 좋지. 이제는 당신도 좀 즐겁게 살 때야. 희정이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은 무릎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든데 성우는 혼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성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셔츠를 입고 면도도 더 꼼꼼히 하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희정이 궁금해하며 물어보면 그냥 복지관에 좀 들렀다. 올게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산책은 당신은 무릎이 아프니까 혼자 다녀올게라며 혼자 나가기 시작했고 저녁 시간에도 잠깐 나갔다 올게라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죠. 전화벨이 울리면 성우는 서둘러 베란다로 나가거나 현관 쪽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했습니다. 누구야? 무슨 전화가 그렇게 많아? 희정이 물어보면 아, 그냥 복지관 사람들이야. 산악회 모임 관련해서라고 대답했지만 희정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은 희정에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불을 끄는 것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냄비를 연달아 2개나 태우고 난 후에는 자신도 당황스러웠죠. 엄마, 또 냄비 태웠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은이 그을린 냄비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요즘 자꾸 깜빡해서. 희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댁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성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희정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 너무 자주 그런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정은 위축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라고 말했지만 성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성우는 희정을 대할 때 예전보다 날카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확인 좀 제대로 해. 집이 다 타면 어떻게 하려고? 요즘 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희정은 그런 성우의 변화된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자신의 실수들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니 자신감도 떨어져 갔죠.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희정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온 거야? 복지관에서 늦어졌어. 피곤하니까 먼저 씻을게. 그날 밤 희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성우는 금세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지만 희정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죠.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 후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희정이 또다시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깜빡해서 국물이 거의 다 졸아버린 것이 발단이었죠. 또 그래. 당신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거야? 성우가 목소리를 높이자 희정도 억울해서 맞받아쳤습니다.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요즘 몸도 아프고 정신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게 핑계가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 성우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지은이 야간 근무로 집에 없는 상황이어서 말다툼은 더욱 격해졌죠. 그리고 그 순간 성우가 내뱉은 말은 희정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혹시 치매 온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희정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희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당신이 나한테 지금 치매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너무 자주 깜빡해서. 성우가 말을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파인 후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희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피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혼자 나다니고 전화도 밖에서 받고.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마음속으론 이미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놨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적은 없었죠. 희정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성우는 숨소리만으로도 아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성우는 더욱 자주 외출했고 희정은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은이 눈치채고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얼버무렸죠. 하지만 희정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내뱉은 치매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아니면 남편이 나를 그렇게 만들려는 걸까?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는 곧 더 큰 위기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평소처럼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리는 한적했죠. 강남 쪽 번화가를 지나가던 중 한 호텔 앞에서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차양 아래로 들어서는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굽은 어깨, 특유의 걸음걸이, 그리고 최근 자주 입는 검은색 재킷. 설마,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옆에는 또렷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깔끔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두 사람은 이미 호텔 로비 안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빠가 설마. 하지만 며칠 후 지은은 다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호텔의 로비 소파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까지 보았죠. 여자는 성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성우는 마치 연인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먼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조용히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순간까지 지켜본 후 차량 번호를 확인했죠.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지은은 그 여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윤설아, 42세, 보험 설계사. 지은이 확인한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윤설아는 최근 몇 달 동안 산악회에서 성우와 여러 번 마주쳤고 희정의 수술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에 계속 배달되던 건강식품과 차들이었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홍삼차, 기억력 개선에 도움된다는 각종 영양제들이 성우의 이름으로 주문되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어머니 위해서야라며 택배 상자를 부엌에 내려놓던 아버지의 모습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윤설아의 과거 행적을 조회한 결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중년 남성에게 접근해서 배우자의 건강 문제를 이용해 각종 보험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그의 주된 수법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빠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지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었죠. 며칠 후 지은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우와 윤설아가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중 윤설아가 서류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성우는 그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가 정말 저 여자 말을 듣고 있어.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추궁할지 아니면 어머니에게 먼저 알릴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외출이 더욱 잦아졌고 희정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깜빡하는 일들도 늘어나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설아가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엄마를 지켜야 해. 어느 날 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최근 상황에 대해 떠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머니가 충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희정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던 오후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이 조사하고 있던 윤설아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설아입니다. 성우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윤설아는 희정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희정은 어리둥절했지만 손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윤설아는 마치 집 구조를 파악하는 듯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남편분한테 많이 들었어요. 무릎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희정이 궁금해하자 윤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예요. 성우 선생님과 산악회에서 알게 됐거든요. 어머님 건강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윤설아는 가방에서 각종 건강식품과 차 샘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시다면서요? 희정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일을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의외였고 그것을 대놓고 꺼내는 윤설아의 태도도 불쾌했죠. 그런 일이 좀 있긴 하지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증상들이 초기 치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윤설아가 말끝을 길게 느리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도 위험하고. 치매라니요?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던진 그 말이 다시 생각났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 윤설아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남편분도 편하시고요. 희정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을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것을 남편이 원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윤서라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 상담 동의서부터 작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희정의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왜 나 없이 당신들이 내 인생을 정하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윤설아의 계속되는 설득에 희정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윤설아가 압박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남편분도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고, 그날 윤설아가 돌아간 후 희정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치매인지, 남편이 정말 자신을 시설로 보내고 싶어 하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습니다. 저녁에 성우가 돌아왔을 때 희정은 윤설아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윤설아라는 분이 왔었어. 당신이 내 이야기를 했다면서?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 뭐라고 했어? 나를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건 성우가 말을 얼버무리려는 순간 희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그런 곳에 보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요즘 당신이 워낙 뭐? 희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날 밤 성우는 당신 위해서라며 상담 동의서를 희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희정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왜 나 없이 당신들이 내 인생을 정하려고 하나? 한편 지은은 엄마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평소보다 침울해 보였고 아빠는 더욱 자주 외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은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팀 동료들과 사건 조회를 하며 윤설아의 이름으로 접수된 민원들을 추적해 보기로 했죠. 경찰서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한 지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윤설아와 관련된 여러 건의 신고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죠. 중년 남성을 타겟으로 한 보험 사기, 그리고 가족 갈등 유발. 놀랍게도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접근해서 배우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각종 건강식품과 차를 배달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병원 상담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편의 목소리로 약을 먹여서 잠들게 했다는 식의 대화를 녹음해서 협박하는 것까지. 지은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입니다. 윤설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와서 보험도 권해주고 건강식품도 가져다 주고 그러다 저와 가까워졌는데 저를 꼬드겨서 나중에는 제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요? 제 아내한테 이상한 차를 계속 먹이게 하더라고요.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아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멍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그 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서
부인이 치매 초기 같으니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지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저와 그 여자 사이에 있었던 일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아내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결국 돈을 줬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여러 명의 남성들을 속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버지도 똑같은 덫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희정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죠.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늘 저녁에 외식하는 게 어때? 성우의 목소리는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한식집 예약도 해뒀고 와인도 준비했어. 희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냉랭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요즘 우리가 너무 삭막하게 지낸 것 같아서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 성우는 희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당신한테 너무 심했나 봐. 희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갑자기 이런 변화를 보이는지 의구심이 들었죠. 그래, 좋아. 오랜만에 외식하자. 희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오늘만은 믿고 가보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식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희정도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을 느꼈죠. 정말 미안해.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당신한테 짜증을 냈나 봐. 괜찮아. 나도 요즘 자꾸 실수해서 미안했어. 희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윤설아라는 사람 얘기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자. 성우가 희정의 말을 막으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맡겨둔 와인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잠시 후 웨이터가 크리스탈 잔과 함께 붉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성우는 직접 와인을 따르며 희정에게 건넸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건배하자.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고. 희정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지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희정은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성우가 말렸습니다. 외식하는데 전화는 나중에 받아.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고 희정은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빠랑 외식하러 와서 와인 마시려는 중이야. 그 술 마시면 안 돼요. 아빠가 와인에 약 탔어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희정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거든요. 지은아, 무슨... 엄마, 제발 그 와인 마시지 마세요. 아빠 옆에 있지도 마시고요. 성우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은이가 뭐라 그래? 하지만 희정은 딸의 말에 무언가 심각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희정은 와인 잔을 반사적으로 낚아채서 성우 앞에 끼얹었습니다. 미안해요, 와인이. 손이 미끄러졌네요. 붉은 와인이 성우의 흰 셔츠를 적셨고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습니다. 너 미쳤어? 성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고 웨이터들이 다가왔죠. 희정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성우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번져 올랐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딸의 경고를 듣고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희정이 떨리는 손으로 티슈를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데 데려와서 와인을 마시자고 한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화해하자고 한 건데.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희정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화해? 어제까지 나보고 치매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해하자고? 희정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은 곧장 희정에게 달려가 꽉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안 마셨네요. 지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희정이 물었지만 지은은 먼저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그 와인에 뭘 넣었어요? 뭘 넣었다니 무슨 소리야? 성우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미쳤냐? 내가 왜 와인에 뭘 넣어? 윤설아가 시킨 거죠?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의식 잃게 만들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희정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제가 다 조사했어요. 윤설아가 여러 남자들한테 같은 짓을 했어요. 아빠를 꼬드겨서 엄마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은은 신속히 계산을 마치고 와인을 증거물로 챙기고 두 사람을 데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성우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오해야. 그냥 화해하려고 한 거였어. 윤 씨가 추천한 와인일 뿐이야. 윤 씨가 추천한 와인이요?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 보고 꼭 그 와인을 마시라고 한 거예요? 다른 음식은 왜 안 시켰어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희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없애려고 한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희정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깨달으며 소름이 돋았고 성우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다 말씀드려야겠어요. 지은이 희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윤설아랑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빠를 이용해서 엄마를 시설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희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없애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희정은 용기를 내어 병원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치매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하고 싶었거든요. 지은이 함께 동행해 주었고 상담실에서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희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력 저하입니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희정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상이라는 뜻인가요? 네,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상담과 환경 개선으로 금세 좋아지실 겁니다. 희정은 움츠러든 어깨를 폈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지킬 수 있구나. 그동안 남편의 말에 위축되어 있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지은은 엄마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가스 타이머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와 비상연락망을 정리했죠. 엄마, 이제 좀 더 안전해졌어요. 그리고 복지관 상담 프로그램에도 등록해드렸어요. 희정은 복지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미뤄두었던 일기 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적어내려가니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본격적으로 윤설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망을 만들고 윤설아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여러 건 발견되었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네요. 지은의 동료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부인들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시설로 보내려는 수법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성호의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약포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지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겉봉지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죠. 이게 뭐지? 지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었고 과다 복용 시 의식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이걸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서 먹이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감식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가져간 와인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지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와인에 이걸 넣었던 거구나. 만약 어머니가 그 와인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집에서 전화를 받는 일도 많아졌고 외출 시간도 길어졌죠. 어느 날은 아예 밤늦게 들어오면서 산악회 모임이 길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희정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때는 3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보, 정말 산악회 모임이었어? 그럼 또 뭐가 있겠어? 성호의 대답은 시큰둥했고 희정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짜증과 불편함만이 가득했죠. 어느 날 저녁 희정이 혼자 거실에서 일기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호가 들어오더니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희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희정이 펜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어색해졌잖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요? 윤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신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고 나도 새로운 삶이 필요해. 성호의 말에 희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희정아,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게 어떨까? 당신은 좋은 시설에서 관리받고 당신은 윤설아랑 살겠다는 뜻이에요? 순간 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현실적이라고요? 30년 함께 산 아내를 버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좋은 말로 포장한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져요?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 때문에 나를 없애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높던데? 지은아. 희정이 딸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지은이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성호를 노려봤습니다. 설마 엄마를 시설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혼을 꺼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를 위해서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희정은 지은과 함께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정말 바보였나 봐. 30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어. 엄마, 이제 확실히 결정하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지은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왔어요. 희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었죠. 지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윤설아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했거든요. 며칠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지은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윤설아를 덫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김 씨, 박 씨, 준비되셨나요? 지은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윤설아의 사기 수법에 당한 경험이 있는 중년 남성들의 지인이었죠. 윤설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조금 친근해진 단계에 있었습니다. 윤설아가 함정을 파기 전에 먼저 함정을 파기로 한 거였죠. 네,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를 확실히 잡아야죠. 지은은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가장한 만남 자리에 몰래 자리했습니다. 한 카페의 조용한 구석자리, 여러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죠. 피해자 중 한 명인 김 씨가 윤설아에게 아내 문제로 상담받고 싶다고 연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윤설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완벽한 화장,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부인분은 요즘 어떠세요? 그게 좀 심해졌어요. 김 씨가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정말 힘들어요. 윤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 다른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아, 그러시군요.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윤설아가 익숙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써보세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천연 수면제예요. 아내분이 힘들어하실 때 차나 음식에 살짝 넣어서 드시게 하세요. 그러면 푹 잠들면서 정신이 안정돼요. 윤설아의 말은 기존 피해자들의 진술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준비된 녹취기기가 윤설아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그런데 이걸 먹이면 아내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김 씨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져요. 처음엔 좀 멍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치료 과정이거든요. 윤설아가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너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아는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곳에 부인을 보내드려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이후로 김 선생님도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죠. 저와 더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윤설아가 말끝을 길게 느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약값은 얼마죠? 성공하셔야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럼요, 알고 말고요. 그런데 김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제 뜻은 아니에요. 저도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약값 포함 3천만 원 갖고 오시면 녹음 파일 원본 드릴게요. 바로 그 순간 지은의 동료 경찰관들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윤설아 씨, 보험업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경찰관들이 윤설아를 둘러쌌습니다.
윤설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전 그냥 상담만. 상담이요? 지은이 나타나서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금 불법 약물을 판매하시고 협박하신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당신, 누구예요? 윤설아가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성호 씨 딸이에요. 그리고 경찰관이기도 하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은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성우와 윤설아의 메시지 내역, 희정을 시설로 보내자는 대화 캡처, 그리고 희정에게 전달된 건강식품의 성분 분석서까지.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윤설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 성분 분석서를 보세요. 지은이 한 장의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윤설아 씨가 우리 엄마에게 보낸 차와 영양제들이 엄마가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기억력 저하와 의식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윤설아가 변명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요?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은 패턴으로 했으면서요? 지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빠 가방에서 나온 약물의 성분 분석 결과예요. 수면제와 환각 성분이 검출됐고 이 약을 음주와 함께 복용하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당신들 뭘 안다고. 윤설아가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페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윤설아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다 준비되어 있고 당신이 보낸 협박 메시지들도 모두 확보했어요. 경찰관들이 윤설아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저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니까요. 윤설아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졌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지은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설아 잡혔어요. 성우의 손이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뭐라고? 보험 사기, 공갈, 강요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아빠도 조사받아야 해요.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그게 변명하지 마세요. 아빠가 윤설아랑 공모해서 엄마를 해치려 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지은이 서류 뭉치를 성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오해야. 나는 그냥 뭐예요? 30년 함께 산 아내를 시설로 보내려고 한 게 그냥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약도 그냥이에요? 엄마한테 먹이려고 했던 그 약 말이에요. 성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고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성우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에요? 지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엄마를 없애려고 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때 희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윤설아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당신, 희정이 성우를 부르자
성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희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여보, 성우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자신이 싫어졌다. 하지만 희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윤설아가 체포된 지 며칠 후 사건은 성우에게도 본격적으로 번져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은 이른 아침이었죠. 윤설아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희정이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은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아빠, 경찰서에서 연락 왔죠? 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성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윤설아와 나눈 메시지들, 희정을 시설로 보내려 했던 계획들, 그리고 그날 밤 와인에 넣으려 했던 약까지 모든 증거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우 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히 이 약물은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난 그저 누가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서. 성우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희정이 자꾸 실수하고 나한테 짜증내고 윤설아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아내를 없애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없애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좀 쉬게 해주려고. 성우가 변명했지만 수사관은 냉정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게 해주려고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왜 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려 했습니까? 그건 성우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빠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수사관이 자리를 비워주자 부녀가 마주 앉게 되었죠. 아빠.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습니다. 바람도 보험도 엄마를 겁주며 시설로 보내려던 것도 다 선택이었어요. 아빠의 선택 말이에요.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성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모르게라고 하지 마세요.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윤설아와 성우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집사람이 계속 의심하고 있다. 빨리 시설로 보내야겠다. 이번 주말에 와인으로 시도해보자. 이게 모르고 한 일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지은아,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나도 내가 싫어. 성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에는 정말 엄마가 걱정되어서. 걱정이요? 지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되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엄마를 없애려고 해요? 바람이 아니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윤설아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들어주는 사람이요? 아빠를 이용해서 돈 벌려던 사기꾼을 말이에요? 지은의 말에 성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속은 거야. 속았다고요? 그럼 엄마한테 먹이려던 그 약은 뭐예요? 그것도 속아서 한 일이에요? 성우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변명이 무색해질 정도로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사는 계속되겠지만 구속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희정은 성우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지은도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희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희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성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희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희정아, 제발. 제발 뭐요? 용서해 달라고요? 희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봄 바람이 푸른 냄새를 실어왔죠.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지지 않아요. 희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내 삶을 지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과는 잠시 아니 한참 거리를 둘래요. 희정의 말에 성우는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희정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나고 별거 신청서를 작성했죠. 성우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희정에게 말했습니다. 불륜, 협박, 심지어 상해 미수까지.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혼하실 건가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요. 지은아, 엄마는 이미 결심했어.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살 수는 없어. 재산 분할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예금, 그리고 각종 투자금까지 30년간 함께 모은 재산들이 차가운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눈물을 흘렸죠. 성우 씨, 부인께서 합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부인이 가져가시고 성우 씨는 예금의 일부와 함께 다른 곳에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성우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당분간은 부인께 접근하실 수 없어요.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희정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죠.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차가운 법정 서류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마지막으로 희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말 없어요. 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30년의 결혼은 차가운 이별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희정은 복지관 글쓰기반에서 오늘의 마음을 매일 적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냈다. 간단하지만 의미 깊은 문장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나갔죠. 처음에는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글들이 점차 희망과 다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혼자서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성우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혼자서 천천히 걸으며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죠.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혼자라서 평온한 것 같아. 희정은 이런 생각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는 것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보호대를 차고 천천히 걸으면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혼자 다니시네? 단골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제 혼자 살아요. 희정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이 3개만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차분히 냉국을 끓이는 시간도 희정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지은이 새로 맞춰준 가스 타이머의 불빛이 안심을 주었고 혼자만의 식사 시간도 나름대로의 평온함이 있었죠. 내가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지은은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희정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거든요. 지은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엄마는 어떠셨어요? 나도 좋았어.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 희정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엄마를 데리고 한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새로 맞춘 희정은 느리지만 곧게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당당해 보였죠.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희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서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내 전화가 날 살렸어. 희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지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살린 거예요. 두 모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붉게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지은아, 엄마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몰랐어. 엄마는 원래 강한 분이었어요. 그동안 그걸 잊고 계셨을 뿐이죠. 몇 달 후 희정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중장년 대상 금전관계 사기 예방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희정 씨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 당일 희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석에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의 희정입니다. 희정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아의 접근 방식, 남편의 변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속았는지를. 사랑과 배려는 상대를 키우는 말이지 겁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희정의 첫 문장은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여러분을 치매라고 하거나 시설로 보내려고 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친절하게 건강식품을 권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희정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분들이 희정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희정 씨 이야기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세요. 집으로 돌아온 희정은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며칠 후 희정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성우였죠. 희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당신이 강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상담도 받고 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희정은 편지를 다 읽고 접어서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아직 용서는 멀었지만 미움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가을이 되었습니다. 희정은 복지관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죠. 우리의 이야기가 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은은 그런 엄마를 보며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이렇게 당당한 엄마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해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어느 날 저녁 희정은 일기장을 펼치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하루였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가을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마지막처럼 떠올랐습니다. 고급한 식당, 붉은 잔, 울리는 벨소리, 떨리는 목소리. 엄마, 그 술 마시면 안 돼요. 희정은 그 기억을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은 시작이었습니다. 62살의 희정에게는 아직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냈고 내일도 살아낼 거야. 희정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나를 없애려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겁주고 무력하게 만들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니까 꼭 의심해 보세요.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마이너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